감사하고요. 어, 하여튼 뭐 조선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넘어갔냐라는 거는 뭐 일단 우선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답드리면은 넘어간 부분이 있고 안 넘어간 부분이 있고 전혀 조선 사람에서 못 벗어난 부분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들어 becoming Korean 그러니까 becoming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또 참 아까 영어로 하면 또 재미가 없는 게요. 영어로 하면은 코리안이에요, 그냥. 그 옛날 사람도 코리안이고 요즘 사람도 코리안인데 우리말로 해야지 한국 사람 만들기 하면 이게 조선 사람이 아니고 고려 사람이라는 게 아니게 나오는데 또 영어로 하면 갑자기 비커밍 코리안은 또 뭔 소리야 그러면 그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우리 말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어쨌든 그런데 근데 진짜로 어 전혀 조선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전 그러니까 아까 어느 선생님이 하셨더라. 옛날에 저보고 그 유교 자본주의 뭐 이런 유교 문제도 많이 하지 않았었냐고 신준 선생님이 그러셨나? 하여튼 그랬는 그때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뭐 민주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뭐 시장경제 같은 이런 근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전통과 현대 이런 거 할 때에 주장했던 그 유교 내에 유교가 갖고 있었던 그 예를 들어서 그 칼뱅주의가 했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functional equivalent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돈 안 쓰게 해주는 역할을 누구가 해냈느냐 이제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칼뱅주의는 그 어떠한 자기 소명 의식과 이런 것 뭐 하여튼 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은 죽어라고 하고 돈은 하나도 안 쓰니까 이제 자본이 축적됐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런 이게 이제 배보 가설이라면은 그러면 한국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 놓으면은 유교에서 그럼 뭐가 유교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자식한테 물려줘야겠으니까 죽어라고 일만 하고 자기는 안 쓰고 이제 이런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이제 자본 축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 굉장한 자본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부유한 경제를 만드는 거가 맞는데 제가 요즘 와갖고 이제 특히 3권 쓰면서 굉장히 다시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맞아 유교적인 측면에 굉장히 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를 보든 모를 문제를 보든 유교 봉건적인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근대적인 이 경제나 근대적인 정치를 하는 거는 맞는데 끝까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그 봉건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한 그 결단력과 뭐 어디에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굉장히 봉건적인 오히려 뭐 종교나 이런 거보다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 그런 걸로 엮어져서 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봉건적인 요소들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딴다에서는 그 봉건적인 요소들이 근대적인 요소들과 매번 충돌을 일으킨다. 이슬람 국가나 힌두 국가나 뭐 불교 국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작동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베버가 말하는 칼뱅주의가 하는 근대 칼뱅주의가 그런 지독한 개인주의가 나와서 하게 되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봉건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사회에 대한 이게 굉장히 근대사회로 가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과연 얼마나 갔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칼뱅주의가 뭐고 기독교가 뭐라는 걸 알면 알수록 아니 기독교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장로교에서 세습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봉건적인 칼빈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좀 진짜 근대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조선적인 모습만 있었던 게 작동 원리 자체가 역시 봉건적인 작동 원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하는 우선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원형적인 것이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질문 뭐 이렇게 굉장히 앞뒤 안 맞게 질문에 답을 드렸지만은 뭔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 문제의식 자체가 가능하니까. 근데 다만 그게 뭐냐라는 거를 자꾸 질문하시면은 민족주의적인 답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의식을 왜 갖고 자꾸 흩어져 있는 거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동인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고 보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민족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원형적인 거 DNA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한국적인 DNA가 자꾸 뭔가 했을 때 전 그게 그러면 샤머니즘이냐 뭐냐, 이제 뭐 정수복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전 세대 많은 학자분들이 그 DNA를 찾으려고 했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DNA를 찾으려고 했었던 건데, 저의 결론은 우선 DNA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있는지조차가 제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없을 때에 한국 사람을 갖다가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을 때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김효원 선생님 거꾸로 그걸 딱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나라는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사람이 뭐냐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민족주의는 전혀 이런 변치 않는 에센스를 찾는 문제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다라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정신 당위 문제 어디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당위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옛날에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6.25 민주주의 막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한 박사는 그냥 자유주의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는데, 그분이 저의 뭐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방법론을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쓰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저 자신을 계속해서 이 셀프 리플렉션을 계속 해볼 때에 계보학부터 시작해서 방법론 자체가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방법론이구나, 자유개인주의적인 방법론이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문제의식 자체가 그냥 객관적일 수가 없고 어떤 당위 문제를 깔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듯이 방법론도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방법론이 이걸 굳이 꼭 계보학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배버적인 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기어츠가 하는 거가 됐든지 간에 문화인류학적인 거가 됐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개인주의구나, 자유주의구나라는 생각은 가면 갈수록 듭니다. 그러니까는 분석 단위 자체를 개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거가 결국은 당위적인 것도 개인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론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 자유개인주의로 기울고 있다라는 그렇게 답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항상 현재와 과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래는 이제 어떤 제껴놓고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 조금 전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다가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저는 그 이해합니다. 왜? 공기처럼 무한하니까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기가 5분만 못 쉬면 죽지만 공기보다는 물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천부인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그 천부인권설이라는 거 제 동생하고 천부용권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 수준에서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애원, 그 노비문서를 관리하던 그 장애원이라는 그것을 이제 1894년 신분제 타파 때 불을 태우고 지금 종로구에 이렇게 장애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호적부에 그 시점에서 호적부에도 그 신분란이 세습이 됐을 때니까 신분을 적는 난을 없애고 직업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K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의 이런 성과가 자유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몇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다. 다만 그것을 가꾸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도 진통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가령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민간에서 생산된 부를 민간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가가 다 가져가느냐 여기서 바로 이제 조세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조세가 없고 공산주의에서는 조세가 없는 것 물론 깊이 들어가면 사회적인 단계적으로 막 이렇게 있지만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씨앗을 모든 소유자가 국가께 되는 것이고 그 수확물 다 국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그 이제 옆으로 이제 연결해 보면은 조세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경제 치느냐 계획경제 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말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잘 안 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저쪽에서 자본론에서 자본의 노동을 착취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유는 사적 이유는 악이다. 사적 이윤이 발생하는 시장, 생산물 시장도 없애야 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전제하는 생산적수 시장도 없애야 되고 시장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보면 북한 치면은 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 법인도 물론 법률행위 자유원칙이 가정이 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모든 조직이 사실은 다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교수님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기 책에다가 언급을 하고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인지 얼마나 앞으로 소중하게 가꿔야 될 고백인지를 조금 좀 책에다가 좀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한 2년 전에 어디서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했었는데 저도 아직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역사는 끝났다라는 가설은 정말 맞는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상의 어떠한 체제를 시스템을 상상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거고 그야말로 이제 역사가 끝났다 더 이상 발전될 게 없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굉장히 뭐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튼 저도 항상 놀라는 게 이 자유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역사도
너무 어려운 역사지만은 지금도 구현을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그걸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뭐 미얀마 같은 데서 보이는 것보다 하여튼 진짜 너무 북한은 뭐 물론이고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런 생각을 이것도 이제 3권 친미 기독교파 기독교에 대해서 하면서 심각하게 이제 그 자유라는 개념, 모든 사람이 천부 인권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천부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인간이 똑같다라는 개념이죠. 똑같은 인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 동등하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한 개념이고 사실 당연히 신분으로 나누고 누구는 태생적으로 노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듯이 누구는 태생적으로 노예고 누구는 어떤 신분이고 그렇게 신분이 있었던 거고 당연히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지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지 다 차이를 내는 거고 그 차이에서 내가 뭐 산업공상 뭐 공경대부사 해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신분에 따라서 그 맡은 바를 잘하는 게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게 뭐 천주교, 뭐 카톨릭이 됐든 뭐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어떤 전근대 사상도 그걸 다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체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살았었는데 이 근대 사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남녀노소 신분 계급 종교 피부 색깔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라고 똑같은 권리를 갖겠다는 이 괴상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뒤바꿨으니까 성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개념사 자체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온 그런데 그거가 기독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래 다 똑같고 다 특히 저는 그게 칼뱅이 무서운 게 카톨릭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똑같이 했고 뭐 왕권 신수설 뭐 천부 왕권 신수설까지는 왔는데 신분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나오면서 그걸 부수는데 그럼 왜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여기서는 신분제가 나오고 개신교에서는 칼뱅주의에서는 이런 민주주의 소위 이렇게 평등주의가 나와갖고 사제하고 신도들도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데까지 가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신락원을 해서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데서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완전한 죄덩어리에 다 나쁜 정말 후진 인간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라는 얘기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게 완전히 칼뱅이 신락원에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이 진짜 하나님하고 요만큼도 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죄덩어리의 인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죄를 지은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다 똑같다. 누가 더 하나님한테 가깝다는 소리 절대 못한다. 그래서 교황이나 가장 밑에 노예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그 죄를 졌다라는 원죄를 졌다는 데서 똑같다는 게 나오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죄의 인간들을 어떻게 가지고 사회를 만들까 하니까 계약론이 나오고 이제 뭐 이런 것가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나오는 거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개신교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가 뭐냐면 저는 진짜 이 자유주의 개인들은 다 똑같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이런 게 나오는 게 너무나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자꾸 이러면은 제 고민이 다른 것 지금 무슨 기독교를 칭송하려고 제가 이 책 쓰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때 딱 와서 기독교를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저보고 이제 당위적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로 간다 그러면 자꾸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원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럼 혹시 이제 취미 기독교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원류가 거기서 나왔다는 건 제가 이번에 이 책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근대성 하지만은 근대성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정말로 독창적인 차원이 뭐냐면 인간을 다 똑같다고 다 자유로운 존재로 보고 다 동등한 권리를 타고났다라는 걸로 보는
이 괴상한 시각, 인류 문명사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보기 시작한 그 시각이 저는 너무 놀랐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건 너무나 최근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제를 만들고 이제 이런다는 그 상상력이, 그게 그 인간의 상상력과 그 서양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성취다라는 걸 오히려 더 새삼스럽게, 근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취라는 거를 이 자유 문제, 기독교의 문제를 갖고 보면서 더 절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같은 데서 이게 딴 나라에서는 자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우리가 이만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이건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100번, 1000번 만부당,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다양성하면 창조성과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이거의 근본 원인은 변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건 변종이지 종개념이지 유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 한류는 유개념이에요, 사실은. 저는 한류를 한류자를 쓰지만 가만 따져보니까 그건 유개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류나 우리나 다 유개념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종개념이니까 그 종개념이 다양하고 창조성이 있으려면 변종이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변종이 많으니까 60년대까지는 지금 6개로 나눴는데, 사실 60년대 이후부터는 한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도 나와서 사실 유개념을 따지다 보니까 한류,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60년대 이후를 따지니까 친소 공산주의에서 변종한 것들이 뭐냐면 친중 공산주의, 친북한 공산주의, 친미 개신교라고 하는데 친미, 카톨릭, 친미 이런 것들 막 변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변종이 많으니까 그 다양성이나 창조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꼭 DNA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사실 변종 능력이 뛰어나더라. 변양 능력이겠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선생님, 저는 진짜로, 저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자꾸 한결해라고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자꾸 종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자꾸 동질성만 찾고 다양성을 오히려 그게 당위론 쪽으로 가면 자꾸 다양성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뭐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불교가 들어왔다, 유교가 들어왔다, 기독교가 들어왔다, 천주교 들어왔다, 막 대순진리교 들어왔다가 도대체가 하여튼 그러니까 종교만 봐도 그렇고 체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체제를 우리가 겪어볼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를 잃는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첨단, 그 당시에 어쨌든 1910년, 20년, 30년, 40년에 첨단 사상과 종교와 제도와 체제와 이런 거는 다 배워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그 놀라운 다양성이 지금 있는 거고, 수없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책에 여기 오늘 말씀드린 데서 빼놨지만 유학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학생 숫자를 인구 비율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많은 거거든요. 5천만 나라에서 한 10만씩 매년 저기 간다 그러는데, 중국이 요새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 제가 마지막 봤을 때만 해도 한 20몇만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이거든요. 항상 그 다음이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인도가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이건 비가. 근데 항상 그것도 저는 역사에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외국 수업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2007년에 이제 USC에서 남가주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아는 사람이 그 랜드 연구소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 있는 그 싱크탱크에 이제 옮겼는데, 거기 저를 부른 사람이
윌리엄 오버홀트라고 굉장히 그쪽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국도 너무너무 잘 알고 70년대에 그렇게 많이 왔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얘기는 저기였는데, 이 사람이 정치학자인데 홍콩에서 한 20년, 25년을 살면서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 뱅커스 트러스트, 노무라 증권 이런 데에 아시아 담당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태국 여자고,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시아통이고, Rise of China라는 책을 92년에 써가지고 아주 그냥 스타가 됐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이제 불러갖고 이제 제가 옮기게 됐는데, 첫날 제가 이제 출근하기 시작해서 첫날 저하고 앉아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버홀트 그때 이제 막 2007년이니까 막 한국이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 책을 또 하나 썼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지금 갑자기 Rise of Asia인가 뭐 하여튼 뭐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각 나라인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놓고, 미래가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오히려 더 미래는 잘 적응을 하고 만들어갈 거라고 뭐 이러면서, 아유 또 무슨 뭐 이렇게 한국이 물론 옛날보단 잘 나가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일본도 있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나갈 줄 자기가 벌써부터 알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홍콩에서 25년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대기업에서 아니면 본사에서 거기 홍콩에 있는 지사로 임원급이 오거나 하여튼 직원이 오면은 일본 사람들은 꼭 혼자 온대요. 가족하고 아이들을 다 놔두고 온대요. 왜냐면 애들이 일본 학교 시스템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일본에 대학 갈 수도 없고 나중에 직장도 못 얻으니까 절대로 유학을 안 보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무조건 애를 데리고 나와갖고 무조건 영어하는 학교에다 해갖고, 뉴질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무조건 영어하는 학교에만 끝까지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 보고, 아니 도대체 두 나라가 하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국제화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금방 차이가 난다니까. 한 세대만 완전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그러네.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유학을 가야만 되는가. 우리 거는 어디 있고 일본같이 자기네 학풍이 있고 학맥이 있고 그게 부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런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력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나라 잃고 나서부터 지난 100몇십 년간은 그냥 전 세계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배워갖고 오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고, 다만 이거를 서로 다르다해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류가 됐든지 이런 거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제 발산이 되는 거고, 다른 분야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또 다양한 질문과 또 대답, 정말 한마디도 빠뜨릴 것이 없는 귀중한 그런 말씀들 같습니다. 우리 함재봉 원장님 책 나오면 다시 우리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담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서 오늘 우리 함재봉 원장님의 글 좀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질문하신 것들 내용들 전부 다 앞으로 반영해서 글에다 반영해서 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